네, 어제 우리 시장 그야말로 검은 월요일을 보냈습니다. 코스피 7,000선이 무너지면서 9% 가까이 폭락을 했고요. 시장을 이끌던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각각 10%, 15% 넘게 고꾸라졌죠. 역대급 반도체 쇼크에 투자자들의 공포감이 좀 극에 달한 상황이 아닌가 싶습니다. 오늘 이영훈 IM증권 서울금융센터 이사님과 함께 삼성과 하이닉스의 주가 향방을 긴급 점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지금 시장의 상황이 많이 좋지 않은 오늘인데요. 어제 코스피가 이제 서킷 브레이커까지도 발동을 했습니다. 이번 반도체주 급락 여러 가지 원인이 있겠지만 좀 결정적인 건 어디에 있다고 좀 생각을 하세요? 당초 2배 레버리지 상장할 때부터 이런 상황은 어느 정도 예고가 됐었던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데일리 출연해가지고도 계속 말씀드린 게 급하게 살 생각하지 말고 더운 기간에 싸게 살 기회 있다. 그런 말씀을 계속 드려왔었고요. 그때부터 왜 예고가 됐다라고 말씀을 드리냐면은 2배 레버리지 상장을 하게 되면은 그렇지 않아도 시가총액의 60%가 전자하고 닉스인데 거기에 대한 레버리지 ETF가 상장이 되면은 가장 실적적으로 확실해 보이고 그다음에 이제 성장성에 더해가지고 밸류에이션도 싸다라는 인식이 강했던 시장에다가 연기금이 포트 리밸런싱을 하겠다는 의사가 없다라는 게 5월달에 한국물 비중 상향을 통해 가지고 확인을 해줬기 때문에 당연히 전자닉스로 개인 투자자들은 수급이 쏠렸을 거고요. 그 수급이 쏠리는 게 예탁금 수준에서 쏠리는 게 아니고 다른 섹터를 다 팔아가지고 글로 넘어가는 이런 패턴이 계속 반복이 됐었습니다. 그래서 6월 한 달 내내 지수가 올라갈 때마다 제가 불편하다는 말씀을 계속 드렸고요. 그 부분에 대한 역작용이 한번 걸리게 되면 이런 상황이 연출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것들을 말씀을 드렸는데 어저께 지난 금요일 날 ADR이 상장돼가지고 많이 올랐다. 이런 분위기를 연출하고 있는데 아침에 모 증권사에서 리포트가 나왔는데 SK하이닉스 관련해가지고 2분기 실적 가이던스를 하향하고요. 동시에 이제 향후 실적에 대해서도 조금 눈높이를 낮추는 그런 리포트가 나왔습니다. 그게 이제 하나의 또 트리거가 됐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이제 전체적으로 시장이 눈치를 보기를 하다가 이제 한쪽으로 수급이 쏠리기 시작하니까 역감마가 걸리면서 과하게 밀렸던 걸로 저는 일단 보고 있습니다. 피크아웃에 대한 우려감이 확대된 부분도 확실히 좀 영향이 있었을까요? 피크아웃 이슈는 항상 존재했었던 부분인데요. 근데 그런 노이즈가 터질 때 2배 레버리지가 없던 시절에는 그만큼의 어떤 비중이라고 하는 게 사실은 외국인들의 시각 또는 외국인들이 빠뜨린다고 하더라도 기존 보통 주식들, 그러니까 전자나 닉스의 일반 주식을 갖고 있던 수급이 탄탄했었기 때문에 그쪽에 물량이 아무리 쏟아져도 그걸 받아낼 수 있는 힘이 있었는데 2배 레버리지가 나오게 되면서 수급이 분산이 됐죠. 개인 투자자들조차도 일반 주식보다는 2배 레버리지 쪽에 관심을 더 많이 가졌고 이쪽에 비중이 실려 있다 보니까 이쪽 수급이 얕아진 것도 있어요. 그러니까 외국인들 입장에서는 그냥 2배 레버리지를 통해 가지고 개인 투자자들이 금투를 통해 가지고 ETF를 사들어 오면 거기다 대고 주식을 밀어버리면 바로 그냥 수급이 뒤엉켜버리는 그런 상황이 연출이 계속된다고 볼 수 있죠. 네, 확실히 지난 5월에 단위종목 레버리지 ETF 상장된 후에 사이드카, 서킷 브레이커 발동 횟수가 좀 눈에 띄게 급증을 했습니다. 이건 거의 금융위기급이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아무래도 추경 매수라든지 레버리지 ETF 자제할 필요가 있을 것도 같은데 이런 상황에서 투자자분들이 좀 어떤 걸 경계하고 어떤 전략을 세워야 될까요? 2배 레버리지 관련해 가지고는 그동안 저는 계속 부정적으로 말씀을 드렸고 그다음에 가급적이면 접근하지 마시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제 고객님들한테는 아예 연수 자체를 받지 말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에도 불구하고 주가가 그쪽으로만 쏠리니까 저도 엄청나게 힘들었습니다. 이런저런 압박도 많이 받았고 왜 이거 안 하냐부터 시작해서 방송에서도 이런 쪽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얘기하면 계속 악플 달리는 것도 몇 번 봤고요. 그런데 이런 종목, 이런 2배 레버리지 ETF는요, 이게 주식이 아닙니다. 파생 상품이에요. 그러니까 오를 때, 내릴 때 변동폭도 중요하지만 여기에 더해가지고 유지에 따른 비용이 엄청 큽니다. 특히 최근같이 변동폭이 극심할 경우엔 계속 수수료가 발생이 됩니다. 가격을 맞춰야 되기 때문에. 그러면은 그 비용에 의해 가지고 손실이 커지게 되고요. 나중에 본주는 원금이 가더라도 저건 원금에 한참 못 미칠 가능성도 높습니다. 지금처럼 특히 변동폭이 커지는 경우에는 손실폭이 무한으로 확장이 될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거는 항상 염두에 두셔야 되고 이런 것들은요. 강세장에서
초기 국면이라든지 어떤 긍정적인 이슈가 나왔을 때 잠깐 들어갔다 나오는 거 외에는 사실은 이거를 갖다가 장기 투자한다고 접근하시는 것 자체는 넌센스거든요. 네. 그래서 두 배 레버리지의 어떤 리스크에 대한 부분들을 다시 한번 인식은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뭐 연기금의 역할이 좀 회복될 필요성도 있겠습니다. 지금 연기금의 역할이라고 하는 게 결국은 리밸런싱을 통해 가지고 여유 자금을 좀 만들어 놨었어야 됐고 네. 그 자금을 이용해 가지고 어제 같은 어떤 급락장이 나왔을 때는 적극적으로 방어를 해줘야 되는데 어제도 보시면은 장중에는 한 1,500억, 2,000억 사더니만 종가에 보면은 순매도로 바뀌었습니다. 연기금이 그만큼 여력이 안 된다는 얘기고 뒤집어 놓고 말씀을 드리면 지금 연기금의 아마 포트비 중에서도 전자하고 닉스 비중이 클 겁니다. 네. 연기금 운용의 절반은 외부 위탁 운용을 하거든요. 그럼 위탁 운용사들 입장에서는 수익률 게임을 할 수밖에 없었을 거고 그럼 6월 달에 왜 여타 섹터들이 다 무너졌는지에 대해서 이제 거꾸로 거기서 답을 찾아볼 수도 있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또 한 가지는 투자 비중을 그 14.9%에서 20.8%로 올렸잖아요. 5월 말에. 거기에 더해가지고 TAA, SAA 전략까지 다 합치게 되면 과거 기준으로 따지면 25.8%. 근데 최근에 바뀐 거 루머긴 하지만 네. 전략적 그 자산 배분의 비율이 많이 올라갔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나오는 얘기는 28.8%까지 얘기를 합니다. 그렇군요. 그렇게 되면 지수가 9천만 넘어가면은 매물이 뭐 50조, 60조 이게 나왔었던 거고요. 지금 구간에서는 매물이 없다. 리밸런싱할 물량이 없다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그렇다고 해서 지금 전자닉스만 계속 받아야 되느냐? 그건 또 아니거든요. 네. 그래서 저는 지금이라도 포트 리밸런싱 이거는 지수에 따른 리밸런싱이라기보다는 그 한국물 자체에 대한 리밸런싱은 어쨌든 계속 해야 된다. 그래서 여력을 갖춰놓고 다른 섹터를 살려내면서 궁극적으로 전자닉스를 살려내는 방법을 찾아야 된다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한편 이제 SK하이닉스 주가가 뭐 300만 원 선까지도 넘봤었습니다. 이에 따라서 좀 액면 분할 가능성이 강력하게 거론이 됐는데 뭐 어제는 180만 원대까지 내려가긴 했습니다만 여전히 좀 단가가 무겁죠. 그래서 액면 분할이 실제로 이뤄지면 주가와 수급에는 어떤 영향을 미칠지가 궁금해지는데요. 보통 분할되기 전에 주가가 좀 많이 오르고요. 근데 사실은 액면 분할이라고 하는 건 접근성을 좀 강화시켜주는 긍정적인 측면도 있지만 네. 본질적인 밸류에이션은 전혀 변화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만약에 액면 분할하기 전에 주가가 좀 올라간다 그러면 오히려 그때는 차익 실현을 해야 될 기회가 될 수도 있다. 이제 그런 측면에서 말씀을 드리는데 주가가 많이 빠졌기 때문에 올라봐야 뭐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잖아요. 그렇게 본다 그러면 결과적으로 말씀드릴 수 있는 거는 업황이 지속 가능한지 네. 그 부분이 가장 중요할 것 같고요. 그 부분과 관련되어 있는 부분들을 계속해가지고 추적하시면서 대응을 하시는 네. 수밖에 없다, 지금은.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고, 이게 약간 기시감 같은, 이런 일이 일어나면 안 되지만은, 네. 삼성전자가 액면 분할할 때도 액면 분할하고 나서 주가가 많이 빠졌었습니다. 공교롭게도 아까 좀 전에 시작할 때 앵커님 뭐 약간 고점 논란 얘기 나오는 거 얘기도 했잖아요. 네네. 그 와중에 이 얘기가 나오니까 저도 살짝 찝찝하긴 하더라고요. 근데 과거에 메모리 사이클하고 지금은 많이 다르다는 얘기들을 하잖아요. 네. 그런 걸 감안했을 땐 그렇게 안 될 거라고 저도 생각을 하고 그렇게 믿고 싶고 전반적인 어떤 그림을 가지고 얘기를 한다고 그러면 그런 저것 때문에 만약에 주가가 계속 올라간다. 그런 네. 비중 축소가 당연하지만 지금 시점에서는 그런 걸 고민하시는 것보다는 우선적으로는 업황에 대한 거를 계속 추적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과거 삼성전자의 사례를 본다면 액면 분할 이후에 좀 업황 침체랑 맞물리다 보니까 장기 부진했던 경험도 있기 때문에 그 부분도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앞서서 이제 SK하이닉스 ADR 상장 관련해서 잠시 언급을 해주셨는데 ADR 상장을 계기로 이제 국내 반도체 기업들 밸류에이션을 다시 봐야 한다는 의견도 나오고 있습니다. 실제 업종 전반의 가치 재평가로도 이어질 수 있을까요? ADR 상장이 주가가 공교롭게 빠지고 나니까 저게 호재냐 악재냐 물어보시는 분들도 많은데 네. 저건 악재는 아니에요. 악재는 아닌데 이제 타이밍이 하필 좀 애매한 시점에서 이제 상장이 되다 보니까 네. 그런 것도 있고 또 하나는 ADR이 상장이 되면 ADR 주가가 본주를 끌고 갈 거다. 이런 기대를 했잖아요. 그러니까 ADR 주가가 올라가면 본주는 당연히 똑같이 가야 된다는 생각들을 하시는데 그거는 이제 몇 가지 변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미국에서는 수익에 대해서 양도차익과세가 있습니다. 네. 과세 문제가 있고요. 두 번째는 지금 ADR하고 본주하고 서로 교환하는 게 이론상으로는 가능한데
그게 일정의 문제라든지 규모의 문제라든지 이런 게 명확하게 정리가 안 돼 있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그게 쉽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아비트리지 거래라든지 이런 게 바로 일어나기 쉽지 않다. 이제 그런 맥락에서 본다 그러면 ADR 주가가 상대적으로 높은 게 어쩌면 당연할 수 있다. 네. 그런 측면에서 말씀을 드릴 수 있고, 다만 ADR이 이제 현재 상장이 됨에 따라서 하이닉스의 좋은 점은 뭐냐라고 물어보신다면은 마이크론 테크놀로지하고 바로 피어 밸류 비교가 가능하잖아요. 네네. 그렇게 된다 그러면 사실 마이크론 테크놀로지하고 하이닉스하고 밸류 비교를 하게 되면은 한국 회사기 때문에, 그러니까 지정학적인 이슈로 인해 가지고 디스카운트 받는 요인, 그 외에 뭐 경영적인 어떤 측면에서 주주환원 문제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차별받는 요인을 제외한 나머지는 똑같다고 봐야죠. 네. 그래서 이제 마이크론의 어떤 밸류가 높다면은 그거를 많이 추적할 것이다라는 기대감. 그러면 본주하고 이것도 네. 그 일정 비율을 가지고 따라갈 거다라는 기대감을 가져갈 수 있다. 그런 측면에서는 긍정적입니다. 반면 부정적인 건 또 말씀을 드리면, 지금 외국인들이 열심히 팔아나가서 지금 뭐 160조 이렇게 팔아나갔잖아요. ADR이라는 변수가 생기게 되면은 다시 뒤집어 놓고 말씀을 드리면, 우리나라 주식에 대해서 직접 투자의 유인이 또 상대적으로 줄어들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환율이 그렇게 편한 환율은 아니기 때문에 환율. 그런 것들까지 같이 고려해서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뭐 그렇다면 좀 상대적으로 소외가 됐던 삼성전자의 가치 재평가로 이어질 수 있을지도 좀 궁금한 부분인데, 뭐 국내 증시 특유의 디스카운트 한계도 여전히 있다고 보시는지. 삼성전자 쪽은 어떨까요? 삼성전자는 선순환이 됐을 때는 당연히 수혜를 좀 볼 수 있는데, 이런 상황이 되면은 뭐 다 얻어맞는 분위기에서 삼성전자만 튈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네. 그래서 그런 측면은 같이 보셔야 될 거고, 지금은 어쨌든 삼성전자 밸류가 싼 건 사실입니다. 그리고 또 삼성전자는 제가 굳이 비유를 하자면 토끼와 거북이 비유를 하자면 약간 거북이과에 가깝습니다. 그러면 거북이과에 가깝다는 얘기는 한꺼번에 확 변하는 것보다는 네. 굉장히 변화가 둔한 편이거든요. 근데 방향을 잡고 가게 되면 거북이가 육지에서는 되게 느릿하지만 네. 일단 물을 만나면 빨라집니다. 그러니까 방향을 잡기 시작해서 제대로만 갈 수만 있다 그러면 재평가는 충분히 가능하다. 그런 측면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좀 어떤 부분이 확인이 돼야 하는 게 있을까요? 우선 제가 주목하고 있는 거는 이달 말에 있을 컨퍼런스 콜입니다. 네네. 실적 발표하면서 컨퍼런스 콜을 할 것이고요. 거기에서 이제 실적과 관련돼 있는 디테일한 부분을 이제 얘기를 해줄 건데, 주목해봐야 될 거는 HBM 시장에서의 역할, 특히 HBM4와 관련된 부분 네. 얘기가 나올 거고요. 또 한 가지는 파운드리 시장, 최근에 이제 뭐 흑자 네. 전환한다 만다 이런 얘기들이 나오는데, 단순히 흑자 전환만 해서는 안 됩니다. 이건 빅테크 수반이 돼야 될 거고요. 네. 그다음에 시장 점유율이 올라와야 됩니다. 이제 그런 부분과 관련돼 있는 것들이 어떻게 이제 언급이 될 것이냐. 그다음에 이제 장기 공급 계약이라든지 이런 것과 관련된 부분에 있어가지고 조금 디테일한 자료가 나올 수 있느냐. 네. 이런 것들을 통해 가지고 향후 메모리 시장의 어떤 전망이라든지 이런 걸 유추해 보면서 여기에 더해 가지고 주주 환원, 자사주 매입이라든지 소각과 관련돼 있는 네. 구체적인 이슈라든지, 특히 SK 하이닉스 같은 경우는 자사주 매입 소각과 관련해서 되게 적극적인 지금 의견들을 피력하고 있잖아요. 네. 그러면 전자의 경우는 FCF 최근 3년간에 50%를 한다고 그랬는데 플러스 알파가 더 나올 수 있느냐? 이런 부분들도 한번 지켜보셔야죠. 네. 알겠습니다. 말씀해 주셨으니까 이제 삼성전자 이야기로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테슬라 AI5 양산 준비에 들어갔는데, 시장에서 이제 이번 수주보다 파운드리 경쟁력 회복으로 이어질지가 더 관심인 것도 같습니다. 이 수주의 의미를 좀 어떻게 평가해 볼 수 있을까요? 수주는 이미 했었고요. 근데 양산 네. 테스트를 받아갔던 거고, 그동안에 이제 양산을 해도 된다라는 평가를 받은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거는 일정 부분은 반영이 됐던 부분이고요. 다만 이제 보셔야 되는 것들은, 이게 양산이 가능해진다는 얘기는 테슬라 외에 나머지 빅테크한테도 긍정적인 뉴스가 될 수 있습니다. 네. 그래서 추가 수주 가능성에 오히려 주목을 하셔가지고 지지난주였나요? 메타하고 안스로핑 얘기가 나왔었죠. 네. 그런 쪽이 좀 수주가 된다든지, 아니면 뭐 엔비디아가 됐던 어떤 빅테크를 통해 가지고 이제 큰 수주가 나오게 되면은 그때부터는 본격적으로 터닝이 되면서 가치도 재평가 받을 수 있을 거라고 봅니다. 그렇다면 이제 시장이 삼성 파운드리 살아났다 평가하려면 이제 추가 빅테크 수주라는 부분도 좀 같이 체크를
해고 확인을 해봐야겠네요. 현 시점에서는 그게 가장 중요해 보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이제 또 2027년 메모리 공급 절벽 전망도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 결국 시장이 AI 투자 지속 가능성을 더 주목하는 분위기인 것 같아요. 하반기 실적 개선은 좀 어떤 조건이 충족돼야 될까요? 하반기 실적은 좋아질 거라고 봅니다. 근데 네. 문제는 이제 지속 가능성에 대한 의심을 계속 하게 될 것 같아요. 27년도 메모리 그 수급 절벽이라는 얘기들 계속 나오고 있긴 네. 하지만 시장이 우려하고 있는 거는 갑자기 너도 나도 증설하겠다고 지금 나서고 있는 것도 우려하고 있고 맞습니다. 또 하이퍼스케일러들이 지금 현금이 계속해서 부족해지고 있다는 것도 우려하고 있거든요. 그것과 관련되어 있는 부분들은 결국 이달 말에 본격화되는 어닝 시즌에서 하이퍼스케일러들 어닝 발표한 다음에 컨퍼런스 콜, 그다음에 삼성전자의 컨퍼런스 콜이 그래서 중요해 보인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뭐 그렇다면 지금은 어떤 종목을 살지보다는 어떻게 대응할지가 중요하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지금은 수급이 꼬여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요. 이거는 펀더멘탈의 이슈가 아니라 우리나라 지금 주가 흐름은 수급에 의해서 지금 뭉개진 거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과 관련해 가지고 당국의 대응도 굉장히 중요한 시점이기 때문에 자꾸 간만 보시지 마시고 적극적인 대응도 좀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독주 국면은 좀 마무리가 된다고 봐야 될까요? 여기서 반등이 나와서 다시 증시가 상승을 한다고 했었을 때 이전과 같은 흐름은 아닐 거다라고 저는 기대하고 있습니다. 일단은 네. 지금 레버리지 ETF에 대한 규제 얘기도 많이 나오고 있죠. 네. 규제를 하든 상장 폐지를 하든 어떤 조치가 나오게 되면 이전처럼 웹도덕 현상은 그렇게 심해지지 않을 거라고 보게 되고 볼 수 있고 또 한 가지는 이 노이즈가 있다가 또 없었던 일로 완전히 돌아설 수 있을까? 네, 그건 쉽지 않을 거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증설 얘기들이 계속 나오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전보다는 경계감이 좀 많아질 것 같다. 그런 맥락에서 본다 그러면 수급이 조금 분산되면서 여타 세타 쪽으로도 방향이 좀 바뀌고 오히려 주도주가 기존의 그 전자넥스 중심에서 조금 다른 쪽으로도 확산이 되는 그런 그림이 나올 가능성도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과도한 공포에 따른 레버리지 추격 매수는 자제를 하고요. 하반기 빅테크들의 투자 스케줄, 뭐 금리와 매크로 환경도 차분히 확인하면서 대응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지금까지 IM증권 서울금융센터 이영훈 이사님과 함께했습니다. 좋은 말씀 고맙습니다.